시커네? 무서운 게? 시대 좋아. 무서운 게 시대 좋아. 난 이게 제일 무서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컨의 무지저씨 또 왔습니다. 죽지도 않거든 지컨의 무지저. 오늘은 어떤 재밌는 공포썰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제가 또 많이 재밌는 썰을 가져왔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항상 사연 남겨주신 여러분들 아리가또 사랑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목감기에 걸렸다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너무 댓글로 많은 걱정을 해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걱정 덕분인지 빠르게 호전되었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앓고 있어요. 그래도 저번보다는 저번엔 정말 상습적으로 기침을 했는데 그래도 이번엔 조금 더 잘 참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힘내서 열심히 읽어볼게요. 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되던 시기에 있던 일이며 제 기억 속에 가장 크게 남은 실화로서 끝이 조금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4학년의 저는 시골의 분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치원부터 병설 유치원으로 한 학년당 한 반인 그런 작고 많이 후진 시골 학교였죠. 그런 곳에서 저희 반은 저를 포함해서 3명의 학생으로 채워져 있었으며 다른 학년 역시 2-3명이 기본, 가장 많은 인원은 5학년 반으로 5-6명 정도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고 학교 시간이 가까워지던 중 선생님들의 회의로 반에는 학생들만 가득했어요. 당시에 저희 4학년 교실이 도서실도 겸했다 보니 할 만한 놀거리가 책밖에 없었으며 선생님께서도 독서하고 있으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책만 주구장창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똥꼬 발랄한 초등학생인 저희들에게는 책에 둘러싸여 심심함만 배가 되어갔죠. 그렇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선생님께서 독서하라고 주신 시간은 어느새 수다 삼매경으로 바뀌었고 저를 포함한 저희 반 3명은 두런두런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으스스한 날인데 그냥 이야기만 하기엔 재미가 없었는지 저희 반 청일점인 녀석이 갑자기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야, 니들 오늘 괜찮겠냐? 갑작스럽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니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고 되묻다가 오늘 날씨를 생각하고 오늘 비 많이 오긴 하니까 이따 스쿨버스 탈 때 조심해야지 라고 말하며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랑 다른 친구의 생각과는 달랐는지 녀석은 좀 더 이상하게 미소를 띠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데 너희는 귀신 걱정 안 하냐고. 그렇게 녀석은 괴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같이 비 겁나 쏟아지는 날마다 여기 학교터에서 죽은 여자 귀신이 나온다고 해. 여자 귀신? 그래, 그것도 빛을 가불한 귀신이. 야, 구라도 적당히 하라고. 그냥 좀 들어봐봐. 그 여자 귀신이 오늘 같은 날마다 나타나는데 꼭 전화를 한다는 거야. 전화라니? 뭔? 야야, 좀 작작 좀 끊지 말고 들어보라고. 어쨌든 그렇게 전화를 하면 받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전화를 받게 되면 거기서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끊으면 다시 전화가 온대. 그리고 거기서 이번에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대답을 하면 그때부터 이미 게임 끝인 거야. 설마 죽냐? 빙고! 유씨 정답. 그 순간부터 귀신이 나타나서 대답한 사람을 옥상까지 끌고 가서 그대로 떨어뜨려 죽인대.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저와 친구 유는 제이 녀석의 귀신 이야기를 들으며 그 이야기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저희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교실 한복판에서 귀를 때리는 전화벨이 울렸고 저와 친구들은 쥐 죽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야?
유의 놀란 목소리와 함께 저희는 조용히 소곤거렸습니다. 전화벨이 왜 울려? 저 전화기 되는 거였어? 나도 몰라. 저거 뭔데? 야, 그냥 전화가 온 거지 뭐겠냐. 쫄보들. 저와 유가 긴장한 채 이야기를 하는데 제이 녀석은 아무렇지 않게 대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설마 이 시끼가 노린 건가? 이러려고 일부러 귀신 이야기로 우릴 겁준 건가? 그런 식으로 제이 녀석의 빅픽처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생각에 잠겨있던 중 다시 한번 전화가 울렸고 이번에는 제가 용기를 내어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여보세요?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저 약간의 진동만 느껴지는 정도였습니다. 이에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면서 뭐야 장난 전화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생각이 아니랬다는 듯 일이 벌어졌는데 일제히 2층의 모든 교실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2학년 교실부터 6학년 교실, 그리고 정중앙에 위치한 교무실까지 모든 교실에서 귀를 찢는 듯한 전화벨이 울려 퍼졌고 모든 교실에서 애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심지어 아까까지만 해도 호기로운 표정이던 제이 녀석마저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열려있던 교실 문 쪽으로 백스텝을 하더군요. 갑작스럽게 귀를 때리는 전화벨에 대부분이 패닉 상태였지만 전화를 걸었던 쪽에 출처를 밝히려고 했어요. 하지만 1학년 교실에는 당시 1학년 최소 인원이 1명이었고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회의 중인데다 아이들이 낮잠을 자던 중이었으며 과학 및 음악 교실은 수업이 없으면 빈 교실인데다 좋은 교실은 아예 선생님들께서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중이었기에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그 무엇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저희는 그 전화벨의 진실을 묻어뒀고 선생님들의 인도대로 스쿨버스를 타고 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는 전화기에 선을 뽑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잘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배선 문제도 있었다 보니 그 이후에는 그냥 뽑아버렸습니다. 이로써 이 이야기는 잘 마무리되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아도 그날은 정말 무엇이 학교에 온 것인 걸까요? 아무래도 산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사건 사고는 많았다고 들었지만 학교 주변만 보아도 동물 시체와 뼈는 기본으로 나오는 곳이었기에 음기가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본다면 정말 뭔가 있었던 것 같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데다 곧 있으면 학교가 인원수 부족으로 폐교한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이 일은 그날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와, 진짜 너무너무 말도 안 되네요. 동시에 전화벨이 울렸다니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다. 영혼 없음. 이게 편집으로 효과음이 싹 들어가면 진짜 무섭겠지? 근데 나는 지금 무음에서 읽고 있다 보니까 별로 안 무서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섭게 들으셨나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시절부터 자각몽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꿈이네? 정도로 꿈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만 있었습니다. 꿈이란 것을 알아채면 곧바로 깨고는 했죠. 이러한 경험을 몇 번 겪은 후 자연스레 자각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유튜브, 책을 찾아보며 자각몽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방법을 탐구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요.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거 꿈이네? 제가 가장 처음으로 꾼 자각몽이었습니다. 꿈에서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당시에 친했었던 중학교 3학년 형이 있었습니다. 태권도에서 알게 된 1살 차이의 형이었고 초등학교 5, 6학년까지는 서로 집도 놀러갈 정도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로 들어가고 나서 원래도 소심한 성격의 그 형은 급격하게 살이 쪄버리며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길에서 마주쳤지만 그 당시 저도 어려서 친했던 사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 무시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연락도 인사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시절 해당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로 등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6시쯤.
어두컴컴한 겨울이었고 가로등 불빛에 의존해 학교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멀리서 전봇대 앞에 그 형이 서 있는 게 아닙니까? 저는 꿈이라서 아무런 위화감 없이 형에게 다가가 해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 학교 가는 길이야? 같이 가자! 그 형은 말없이 저를 쳐다보며 입꼬리만 웃으며 그래 라고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형에게 신나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형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중간쯤 다다랐을까? 실제로도 있는 긴 내리막길 코스가 등장했습니다. 눈이 와서 미끄러지면 정말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경사, 그리고 길이가 긴 곳이었습니다. 해당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아무리 새벽 시간이라도 3차선 도로라 차는 항상 지나다니는 곳이 차가 한 대도 다니질 않았고, 무엇보다 너무 깜깜한 상황에서 가로등 불빛이 저와 그 형만을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분위기가 이상하여 주위를 살피며 걷고 있으니 그 형이 갑자기 걸음을 멈춰서는 겁니다. 저 역시 걸음을 멈추고 형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형, 왜 안 와? 그 형은 말했습니다. 지용아, 나 집에 놔두고 온 게 있어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네. 오늘은 혼자 가. 저는 알겠다고 하고 학교로 마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때 꿈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는 없던 빨간 불빛을 내뿜는 작은 건물이 덩그러니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건물은 마치 점집 또는 신당처럼 보이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저런 게 있을 리 없었죠. 저는 홀린 듯이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이거 꿈이네. 그 순간 문자가 한 통 도착했어요. 그 문자는 다름 아닌 그 형이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머리는 어깨, 어깨는 다리, 다리는 팔, 팔은 배와 같은 알 수 없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문자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무슨 말인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제 뒤에 있는 내리막길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돌아보니 집에 돌아간 형이 눈을 뒤집어 흰자만 보이게 한 채로 엄청나게 귀괴한 모습으로 기어오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깨와 목, 무릎만 써서 최선을 다해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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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걸 보자마자 놀라서 꿈에서 깼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자각을 한 썰입니다. 아마 머리를 움직이면 어깨가 움직이고 어깨가 움직이면 다리가 움직이고 이러한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괴한 동작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왜 그랬어는 왜 현실에서 날 무시했어? 인지 왜 꿈이라고 말했어? 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번 엄마. 저는 첫 번째 자각몽 이후로 자각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자각몽을 잘 다루게 되면 꿈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구현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던 중 이러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중지손가락을 꺾어 손등에 닿으려고 하는 걸 습관화해라. 현실에서는 90도 정도밖에 꺾이지 않지만 습관처럼 꿈에서 중지손가락을 꺾으면 180도 꺾여서 손등에 닿는다. 그 행위로 꿈인 것을 알아챌 수 있다. 저도 자각몽을 실제로 해봤거든요. 한때 루시드 드림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꿈에서 진짜 손을 이렇게 꺾는 걸 제가 해봤어요. 진짜 이게 정말 쉽게 하나도 아프지 않게 여기 끝까지 닿더라고요. 정말 연체동물처럼. 그리고 또 시계를 보는 방법도 있어요. 꿈에서 시계를 보면은 시간이 디테일하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다 구현을 못해요. 시침이 막 돌아가고 있다거나 그 숫자가 엉망진창으로 쓰여 있어. 근데 그걸 꿈에서 실제로 한번 해보잖아요. 되게 좀 묘해요. 난 너무 현실 같은데 이게 현실이 아니구나 라는 걸 자각할 수 있게 돼요. 그 기분이 되게 묘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해당 행동을 습관처럼 자주 반복했습니다. 현실에서도 무의식적으로 해당 행위를 계속할 정도로요.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 저는 안개가 자욱한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 내리는 후문에서 두 번째 좌석이었고 제 앞에 여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꺾었고 놀랍게도 180도 꺾이는 손가락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든 생각이 내가 하도 반복했더니 손가락이 진짜로 꺾일 지경이 됐나? 였습니다. 꿈이라는 걸 바로 자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니 평소와 다른 버스의 모습에 저는 꿈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죠. 안개도 안개지만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저를 쳐다보고 서 있었기 때문이죠. 입을 열면 꿈이라고 말해버릴 것만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변만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가 정차하고 정류장에서 한 사람이 탔는데요.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살갑게 저에게 말을 거시며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엄마는 저녁 반찬 이야기, 외갓집에 언제 갈 건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셨지만 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저를 보는 어머니의 몸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목만 90도 꺾어서 절 쳐다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때 엄마가 저에게 90도로 꺾인 목을 좌우로 천천히 흔들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용아, 왜 말이 없어? 지용아? 지용아. 저는 반강제적으로 입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지와는 다르게 튀어나온 말은 엄마, 이거 꿈이야 였습니다. 그러자 버스가 정차하고 엄마는 그 상태로 눈을 뒤집어 흰자를 보이게 하고 깔깔깔 웃었습니다. 또한 제 앞에 앉은 여자분도 머리가 180도 꺾인 채로 흰자를 보이게 하고 덩달아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3번.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두 번째 꿈을 꾼 후 일어났을 때 느낀 감정은 무서움도 두려움도 아닌 조금만 더 연습하면 내 꿈을 조종할 수 있겠다 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제 꿈을 정말로 마음껏 조종하고 싶은 학생이었으니까요.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각몽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도 자각몽을 여러 번 꿨지만 진전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의 장소는 초등학생 때까지 살던 아파트였습니다. 고등학생 때와 살던 곳이 달랐지만 꿈이라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는 못했어요. 거실에 모여 엄마 그리고 당시 키우던 강아지가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 화장실을 가야겠다 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속 거울을 보던 중 저는 또 무의식적으로 중지를 뒤로 꺾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중지가 180도 뒤로 꺾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앞선 경험과는 달리 비교적 명확하게 넓은 장소에서 꿈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꿈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대로 밖으로 나가보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심을 안고 화장실을 나가려는 찰나 거실에서 엄마와 강아지의 목이 길게 늘어져 빼꼼 저를 쳐다보며 있었습니다. 엄마는 기괴할 정도로 입꼬리를 높이 올려서요. 평소였다면 꿈이라고 말해버릴 것만 같았지만 이번엔 애써 무시하고 현관문으로 천천히 걸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는 절 쳐다보지도 않고 화장실을 그대로 응시한 채 어디 가니? 라고 계속 물었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제가 초등학생 때 살던 동네와 똑같은 모습인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꿈에서 본격적으로 자각몽을 꾸기 위해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점프하며 날려고 시도도 해보고 순간 이동도 하려고 연습해보고 뭔가를 소환해보려고도 해봤지만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꿈인데 왜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시도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단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전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이내 하늘을 바라보게 누웠습니다. 그때 제 몸이 공중부양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처음으로 뭔가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보려 했지만 제 자의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끌려서 올라가는 느낌을 지닌 채 올라가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의 키득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여기야, 여기. 말소리가 들리는 곳을 따라 시선을 천천히 이동하니 엄청 거대한 엄마가 저를 새장에 가둬두고 무표정으로 절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저는 기절하듯이 쓰러져 버렸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때까지는 마지막 썰을 풀기 위해 제가 자각몽을 어떤 순서로 발전시켜 나갔는지 과정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자각몽을 포기한, 자각몽을 꾸지 않으려고 발악하게 된 마지막 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몽 중 몽, 깨어날 수 없는 꿈. 고등학교 1학년 막바지에 꾼 꿈입니다. 해당 배경은 저희 집과 매우 똑같았습니다. 다만 이질감이 들어 창문을 열어보니 유럽과 같은 서양식 배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때까지의 자각몽을 위한 노력과 연습으로 단번에 꿈인 걸 알아차릴 수 있었죠. 천천히 밖으로 나가 거리를 걸어보았습니다. 저희 집만 유럽에 떨어진 것처럼 정말 유럽 거리와 똑같은 거리였습니다. 웃고 떠드는 사람들 역시 한국 국적보다는 외국 국적에 가까워 보였죠. 그렇게 계속 걷던 중 저한테 관심 없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2명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파라솔 밑 의자에 앉은 2 여인은 일란성 쌍둥이처럼 매우 똑같이 생겼고 한 명은 민트색 꽃무늬 드레스, 한 명은 핑크색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다른 꿈속 사람들은 저에게 관심조차 없지만 그 사람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제 발걸음에 맞춰 저를 의도적으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지만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뭔가 이상해서 애써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분명 길을 쭉 따라 직진만 했는데 또다시 같은 자리에 그 여인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시하고 계속 걸었어요. 하지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그 여인이 나왔습니다. 몇 번을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없이 절 쳐다보기만 했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먼저 그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누구세요? 그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다가 발로 푹 저를 찔렀습니다. 이때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제 방을 둘러보고 나서 휴, 안심했죠. 이젠 꿈이 아니니까요. 분명 꿈이 아니에요. 진짜 현실이랑 똑같았어요. 근데 창밖으로 비치는 풍경, 실루엣이 너무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조심스레 창문을 열어보니 아까 그 유럽 배경이었습니다. 네, 전 아직 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갔어요.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똑같은 길을 걷는데 이번엔 그 여인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며 꿈에서 깨려고 노력했지만 깨지지 않았어요. 그때 여인이 뒤에서 나와 저에게 속삭였어요. 도와줄까? 그리고 똑같이 칼로 절 찔렀습니다. 저는 또 방 안이었습니다. 빠르게 창밖을 보니 역시 이질감이 드는 실루엣. 맞아요. 또 꿈이었습니다. 전 그때 중지 손가락을 먼저 뒤로 꺾어봤어요. 180도로 꺾였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손가락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현실인가 싶어 창문을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유럽풍 배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애타게 가족들을 불러보았지만 집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또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나갔어요. 나갈 때마다 결말은 여인을 만나 칼을 맞는 엔딩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엔딩이 아닌 리셋, 꿈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칼에 맞아 방에서 일어났을 때 저는 항상 중지를 꺾어보고 창문 밖을 열어보았지만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몇십 번을 반복했을까? 저는 꿈이지만 숨이 막히고 패닉이 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가야 돼. 나갈 수 있을까? 나 꿈에서 죽는 걸까? 미치겠어. 살려줘. 제발 죽을 것 같아. 깨워줘. 누가 나 좀 깨워줘. 죽기 싫어. 꿈이지만 중지손가락은 팅팅 부어있었고 저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제발 현실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때 문득 그런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꿈에서 자살하면 현실로 돌아갈 수 있다던데 그 방법이 있지. 맞아. 맞아. 저는 홀린 듯 창문을 열었어요. 변함없는 유럽풍 배경. 높이는 7, 8층 정도 되어 보였어요. 이 꿈에 갇힐 바에 죽는 게 낫겠다는 심정으로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부딪혔습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고 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전 죽지 않았어요. 꿈이니까요. 그때 하이힐을 신은 발이 보였어요. 천천히 다가와서 제 눈을 감겨주었어요. 그러자 또다시 방. 언제쯤 끝날까? 이건 언제 끝나는 걸까? 왼손 중지손가락은 더 이상 꺾이지도 않았어요. 이미 꺾인 채로 괴사된 것처럼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문을 열었어요. 그때 유럽풍 배경에서 제 동네 배경으로 화면이 전환되듯이 바뀌더라고요. 손가락을 보니 아직도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못 뛰어내릴까봐? 난 꼭 여기서 나갈 거야. 중지손가락을 잡고 창문 밖으로 발 한쪽을 내밀자 뒤에서 누가 절 잡고 뒤로 던지듯 날렸어요. 멍하니 쳐다보니 저희 어머니가 울면서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전 그때까지 꿈인가?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제 손가락을 보니 꿈에서 본 것처럼 괴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중지손가락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고 그제서야 밀린 고통이 찾아왔어요. 전 근데 너무 기뻤어요. 꿈에서 깼구나. 드디어 깼구나. 엄마가 뭐라 하셨지만 사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다행이라는 안도감만 들었거든요. 그 후 자각몽과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보지 않았고 중지를 꺾는 습관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각몽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시도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꿈속 세계와 깊이 엮이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꿈이랑 현실이 분간이 어려워진다는 걸 몸소 겪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자각몽에 관심이 있다면 빨리 손 떼시길 바랍니다. 읽는 내내 내가 다 기빨려. 와, 진짜 소름 돋게 치밀하지 않아요? 글 쓴 햄치즈가 중지를 못 꺾고 의심하지 않고 창밖으로 뛰어내리게 만들려고 아주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는 듯한 느낌. 그쵸? 아, 미친! 여태까지 녹음 안 했다. 녹음 안 하고 있었어. 무서워. 난 이게 제일 무서워. 썰보다 이게 더 무서워. 저는 제 친오빠를 저주했습니다. 제 친오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유도 모른 채 친오빠에게 명치를 구타당하고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부모님께 전화하여 오빠에게 또 맞았다며 상황 설명을 하였지만 한마디의 위로조차 없이 걔가 왜 그러지? 너가 무슨 잘못한 거 아니야? 걔가 이유도 없이 그럴 애는 아닌데. 둘이 해결해야지. 이걸 왜 우리한테 말해? 등에 가시 박힌 말로 부모님 또한 저를 짓밟으며 저에게 뼈저린 무력감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친오빠는 남들 앞에선 착한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친구가 많은 아이였거든요. 남들이 볼 땐 착한 척, 제 앞에서만 본 모습을 보인 겁니다. 전 이 당시에 정말 어린 나이였었으며 자아가 만들어질 무렵 이런 일들을 겪어서인지 제 자신감과 자존감은 밑으로 내리꽂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줄줄이 친해지고 싶지 않은 아이, 만만한 아이, 찐따 같은 이미지로 비춰져 아이들에게도 언어폭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7살 무렵 자퇴를 하며 오빠에게 야, 나가 뒤지지. 왜 사냐? 아, 부모님 등골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보다 더한 이라는 말을 들으며 정신상태는 더욱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자퇴 후 시작했던 아르바이트도 그만두며 정신과 치료에 집중하게 됩니다. 저는 남아도는 시간 속에서 누가 내 인생을 망쳤는지 망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 답은 당연하게도 제 친오빠였습니다. 내게 끊임없이 자살하라고 한 사람, 나를 수없이 깎아내린 사람, 내게 치욕을 주고 또 내 자존감을 내리꽂은 사람. 저는 자살을 고민하는 와중에도 제 친오빠를 1000번, 10,000번 죽이는 상상을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저 혼자만 고통받다 죽을 순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머리에 맴돌던 저주 인형이 친오빠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단이 되었습니다. 밤나무 묘목을 구매해 저주 인형을 만들고 인형의 배를 가른 후 쌀, 손톱과 발톱, 친오빠의 머리카락, 친오빠의 생년월일을 적은 종이를 넣고 흰 명주실로 봉합까지 저주 인형을 완성했습니다. 새벽 근처 호수로 가서 닭피로 이마에 점을 찍고 인형을 탈의실로 묶은 후 물가에 던졌어요. 물이 담긴 쇠그릇을 쇠젓가락으로 치며 넉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 오빠 좀 죽여주세요. 그래야 제가 살아요. 제발 걔 좀 죽여주세요. 제발 그 새끼 인생 좀 멈춰주세요. 내가 살던 지옥을 걔한테 주세요. 반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 물가에 동전을 던진 후 인형을 건졌고 간절하게 친오빠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새끼의 이름을 반복해 외우며 원망이 담긴 손으로 인형의 가슴을 대바늘로 3번 찌르고 바로 불로 태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과정이 적나라해서 좀 생략할게요. 혹시나 어린이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거 진짜 함부로 따라하면 안 돼요. 저주를 하면 저주를 날린 사람한테도 그만큼의 데미지가 똑같이 오거든요. 본인 인생이 엄청 잘못 꼬일 수도 있다. 절대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생략할게요. 그렇게 마무리했고 홀가분하지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불안한 마음과 친오빠의 인생이 지옥으로 바뀔 거라는 기대감을 품으며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후 저는 자주 상상했던 친오빠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담긴 꿈을 꾼다거나 친오빠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런 꿈들을 꾼 이후 며칠이 지났을까 제 친오빠는 달리기를 하다가 얼굴이 흙바닥에 갈린 이후로 얼굴에 흉터가 남게 되었고 친구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톡방에 있던 한 명이 몰래 찍은 친구의 자위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다가 결국 그분께 소식이 전해져서 가해자로 법정에 서게 되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친오빠의 손가락에 붕대가 감겨져 있다거나 몸에 상처가 생긴 걸 보게 되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엔 군대에서 정신건강 이유로 긴 휴가 시간을 가지며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위태롭게 전역을 했고, 어느 순간 친오빠의 눈엔 영혼이 없어 보이기 시작했고, 팔과 손등엔 날카로운 물건으로 그은 듯한 상처가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원래 깨끗하고 상쾌한 향이 났던 친오빠의 방엔 배달 음식 용기, 먹고 남은 음식물, 잡다한 온갖 쓰레기들로 인해 구역질 나오는 냄새가 방을 맴돌게 되었고, 자연스레 부모님은 친오빠를 정신 나간 놈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짜릿하더군요.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이던 친오빠가 드디어 방구석 백수의 정신병자가 되어 집에 처박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니.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망쳐놨다니. 마치 친오빠를 한 손에 올려놓고 천천히 쥐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쾌락을 느끼며 제 마음의 상처가 씻겨나가는 걸 느끼고 있을 때쯤 오빠가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 한 달치를 다 털어먹고 의식을 잃은 친오빠를 근처 주민이 신고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것입니다.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니 받은 치료가 고작 위세척이더군요. 불행히도 해롱해롱한 얼굴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더럽고 냄새나는 방에 처박혀서 컴퓨터만 볼 게 뻔히 그려지네요. 제가 그랬었으니까요. 이거 들으니까 생각났는데 옛날에 이런 오빠들 많았다고 들었어요. 부모님이랑 밖에 나가서는 엄청 이미지 관리해서 좋은 평을 받는 사람이야. 근데 아무도 모를 때 여동생만, 집에 있는 약자에게만 분풀이를 하는 거지. 저주를 하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이 맞지만 솔직히 저주보다도 더한 일을 오빠가 했기 때문에 이건 업보가 아닐까, 자업자득이 아닐까라고 감히 얘기해보고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MC즈. 자존감이 앞으로 차곡차곡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오빠를 저주하는 일은 이제 멈추고 앞으로는 본인의 행복을 위해 조금 더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많은 여러분들께서 게스트 초대도 좋지만 직관님 혼자서 하는 것도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말이지, 내가 조금 더 혼자 자주 읽을 수 있게 여기에 사연을 남겨주면 안 될까? 무서운 게 지대 좋아. 여기에서 편집자님 괴롭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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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사연 남겨주실 수 있어요. 저희 팬카페 많이 가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이야. 구독 한 번만 부탁이야. 구독과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헤엄시즈 빠이. 제로님, 성빈님, 엘리자베띠님, 춘미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